슈퍼맨이 좀 현 시대에 외면받는 이유가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가장 하는데 재미없는 영웅이죠. 어찌 보면은 페넬로페보다 칼립소랑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누가 진짜 부인인가 의심스럽게 하네요, 진짜. 거인들이 누가 널 찔렀는데? 우티스라고 하니까 아무도 널 안 찔렀어? 그러면 넌 신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논란도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20년 뒤에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뭔가 약간의 평행이론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TMI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 직관 나예온 윤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라이브를 켜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저희가 이제 네. 원래는 항상 회사에서 이제 회사 스튜디오 내지 회사 공간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또 어쩔 수 없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옆 공간으로 넘어와서 지금 스튜디오를 대여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우선 이제 중요한 손님 한 분이 저희 재단법인 직관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저희 재단법인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법인 직관은 국내 최초로 순수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서강대, 고려대 등 직접 후원하고 인문학의 깊이를 쌓고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팜플러스 장학 사업과 직관서가 인문 공익 공간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한 삶의 방향을 대중과 청년들에게 알리는 공간이라고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막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직관 소개는 이쯤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여기 재단법인 직관을 찾아와 주신 소중한 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순이라고 합니다.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전공은 현대 유럽 철학, 그중에서도 프랑스 철학과 예술 철학 두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림대학교에 있는 생사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직관과 또 소중한 인연을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직관과의 이제 뭐 관계나 뭐 인연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관하고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거는 직관이 예전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재단에서 하는 장학 사업인 팜플러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실 지도교수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학생들과 같이 노는 어른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직관과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지금은 직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화로 철학하기라는 연속 강연 시리즈. 이것도 사실은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제로 모든 분들과 수다를 떠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같이 노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장태순 교수님을 뵙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감사하게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정말 해박하시고, 정말 그리고 또 방금 저희 잠깐 이제 촬영 준비하는 시간에도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긴장이 엄청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긴장도가 좀 낮춰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되는 대로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이렇게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그냥 팟캐스트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들고 있는 건데 손 안 심심하게 네. 또 편한 분위기로 수다를 좀 나누다 네. 보면은 맞아요, 회의가 좀 맞아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손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 이번에 주제가 뭐죠? 저희 우선 하긴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너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뭔 얘기야? 있냐? 왜 모였는데 그래서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오디세이는 아시다시피 호메로스의 그 대서사시도
대서사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리아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레몽 크노라는 이제 프랑스 소설가이자 시인은 이제 일리아스랑 이제 오디세이가 없으면 이제 문학 작품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서양 고전의 가장 큰 축이라고 원형이라고도 봐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반지의 제왕이 좀 떠올랐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도 사실은 우리 프로토가 이제 집을 나와서 오만 이제 여정 고난과 역경을 막 이렇게 당하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약간 반지의 제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네. 이제 그 서양식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뭐 어떤 판타지 세계관을 보든 다 그것의 원형이 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것을 이 문학적 소설적인 관점에서 재밌게 풀어낸 작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오디세우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디세이아기 때문에 네. 음, 비슷한 결에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저도요. 지금 판타지들이 다 반지의 제왕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사실 반지의 제왕의 아버지는 음. 이제 오디세이아다 그치. 이런 느낌으로 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복수국, 뭐 예를 들면 스릴러, 뭐 미스테리 다 사실은 원형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메로스가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두 편이 서양의 서사 문학의 가장 처음에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의 시대와 글의 시대의 중간쯤에 놓여 있는, 말에서 글로 넘어오는 시대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두 작품이 그냥 시시한 작품이 아니라 둘 다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문인데 행으로 치면 만 행이 넘는 15,000행 뭐 이렇게 되는 거대한 분량이라 사실 그렇게 판을 짜놓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서사 작품들이 그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패러다임 하나를 짰다. 그러니까 서양 서사의 패러다임을 짠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디세이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서양 고전 문학, 그리스 문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뭐 예를 들어서 강대진 교수님 같은 분이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런 분이 오시면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양에는 그런 작품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동양에서는 그 두 작품에 필적할 만한 작품이 그 시대에 나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동서양의 서사 문학의 차이인 것 같은데 굳이 찾자면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동양 중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그 작품 두 개에 필적할 만한 작품은 삼국지 정도가 아닐까? 예, 동일한 예. 생각했어요. 예. 근데 삼국지는 시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뒤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가진 위치도 좀 다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은 삼국지 읽고 있으면 야단 맞았대요. 아, 쓸데없는 거 읽는다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정서가 아닌 삼국지 같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작은 이야기, 소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잡기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서양에서는 거꾸로 문학이 철학이나 역사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문사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옛날에 있었던 말은 아니고 19세기 이후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한자어이긴 하지만 그 순서가 옛날에 서양에서 그 세 가지 분야를 같이 평가하는 순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 데이빗 휴미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휴미 인성론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당대에 그 책을 냈을 때 20대에 냈는데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관심으로 잊혀졌거든요. 본인은 그게 되게 억울했나 봐요. 자기는 진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인정을 못 받아서 나중에 자기 책에 대한 일종의 요약서 내지는 해설서 같은 것도 내고 했는데 계속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뒤에 40대인가에 영국사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영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야기를 다 다룬, 그러니까
그 브리튼 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엄청나게 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만족해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별로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철학보다 역사가 위에 있거든요. 그 셋의 가치가 그 정도로 평가가 됐고 그렇게 본다면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그 평가의 위치도 다르고 만들어진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이라는 게 생겼을 때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근데 사실 원래는 낭송하는 시였는데 그게 글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두 작품이 서양 문명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거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 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라는 화이트헤드라는 영국 철학자가 20세기 한 말인데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냥 굳이 한 명을 더 얘기하자면 서양 철학 전체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 이 두 스승과 제자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고대의 어떤 커다란 원형을 만들어낸 한을 짠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플라톤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여쭙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리스가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그 삼고기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문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이렇게 집필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메로스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 괜찮은 이야기가 호메로스가 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또는 이제 호메로스가 이거 일리아스와 뭐 이 오디세우스를 썼다 안 썼다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뭐 희재님이나 교수님께서는 호메로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저는 그 이제 원문으로 읽지는 못했으니까 결국 좀 정제된 번안 버전으로 이 책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실 여러 명이 썼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게 말에서 말로 흘러져 내려오는 과정이다 보니 개개인의 어투나 문체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온 차이인 거지 이 전체적인 흐름의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이 썼다고 보는 게 좀 더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여러 명이 쓰면은 가치관이 개인 가치관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니까. 저는 이 전체 내용에서 봤을 때 이게 여러 명이 썼다기에는 너무나 한 명의 생각으로 좀 밀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토론자이냐. 이름을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 명의 저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전문가들 중에서도 저자가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석론자라고 하든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강대진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 통일론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음. 분석론자들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더라.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 작품을 한 사람이 썼는가, 몇 사람이 썼는가, 혹은 뭐, 어쨌든 과거의 전승을 다 받아가지고 정리한 건 틀림없는데,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쪽에 좀 가까워서.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이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의 서사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선적인 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각색된 것만 읽어보신 분들도 어린이용이 아니라면 최소한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요. 한 사람의 관점에서 진행되지도 않고요. 맞아요. 영화로 치면은 일종의 교차 편집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 두 개가 동시에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서사거든요.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두 서사시는 우리가 아는 다른 장르 중에서는 판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신재효라는 분이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구전되어 온 많은 스토리들을 정리한 것뿐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게 틀림없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관점이 다른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판소리도 사실은
전체를 통으로 듣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창판 소리가 굉장히 현대 장르예요, 어떻게 보면. 박동진이라는 옛날 명창분이 처음으로 그걸 시도하셨고, 그전까지는 부분 부분만 노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도 글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분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 정도, 2, 30분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깊게 보진 못했지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에 남은 것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이제 오디세이아다라는 네. 것들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어. 네. 어. 아무튼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결국 서양 고전 서양 문학에서는 거의 최정점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도 21세기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놀란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트로이라는 작품에 이제 제작을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이 서사에 대한 좀 흥미를 느껴서 음 결국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오디세이라는 좀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이 서양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혹시 이전에 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한 영화나 작품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오디세이아를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1970년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음. 이탈리아 거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미국 배우입니다. 커크 더글라스라고. 네,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영웅서사시 같은 그 커다란 역사물의 주인공을 했었던 배우인데요. 네. 저도 이거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TV에서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음. 듣기로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뭐 1910년대, 20년대 이때도 이미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를 영화로 만드는 시도가 있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란의 경우도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2000년대에 이 그리스 서사시 내지는 그리스 이야기를 영화로 옮기는 시도가 좀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트로이라든가,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네. 알렉산더라는 작품이 나왔고, 네. 그리고 많이 아시는 300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네. 근데 그게 나오게 됐었던 배경이 있거든요. 그 컴퓨터 그래픽 CGI 기술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90년대 본격적으로 발달했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불을 다룰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불을 아. 충분히 재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재 관련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노의 역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 만드는 거 할 게 됐으니까 CGI로 불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음.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조금 있다 이제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이제 물을 다루는 영화들, 해양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고 그 유명한 타이타닉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CGI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 신화도 영화화할 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서양에서는 좀 신기하게도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그 매체에 고전 신화를 옮겨보려는, 그 매체로 고전 신화를 전달해 보려는 시도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처음 발명됐을 때 처음 나왔던 라디오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흥미롭죠.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언제나 서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 CGI 기술도 어느 정도 이상 무르익으니까 고전 서사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음. 제가 들은 버전으로는 논란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로이 제작에도 참여했었고 본인이 오디세이아를 맡기로 했다고 했던 것 어. 같아요. 근데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미루고 미루고 미뤄져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처음에 인썸니아나 배트맨 비긴즈 같은 작품 만들었을 때 힘이 좀 딸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출력이 아직 좀 음. 덜 익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이제 연출력이 그때보다 훨씬 더 무르익은 상태에서 좀 더 뛰어난 연출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된 것 같아서 또 흥미롭게 그 처음에 그런 게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지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20년 걸렸는데 그
놀란도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20년 뒤에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뭔가 약간의 평행이론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논란은 좀 CGI를 좀 배제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예, 감독이잖아요. 예.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이제 막 오디세이 작품 뭐 1년, 2년 전에 막 스포일러샷 같은 거 나왔을 때 막 본인이 부지 사 가지고 성 지어 가지고 막 병사들 막 몇백 명씩 고용해서 막 그렇죠. 촬영하고 막 이런 거 샷이 떴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20년 전에는 CGI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시도가 20년 동안 이 논란의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무르익고 나서는 이젠 CGI를 최대한 배제한 작품으로서 이 오디세이를 다루게 됐다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참 흥미로운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논란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논란이라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 과정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개인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예. 들었을 때는.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일화로 나오고 있지만 그 놀란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뭐 세이렌 역할을 맡았다고 했나요? 어떤 연극 무대에서 그 오디세이아를 연극했었는데 그 10살 때 그 경험이 자기의 공연 예술의 원초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인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예고편에 그 논란, 가장 큰 논란이었던 저희, 우리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칭할 때 데디라고 칭한다고. 그래서 Daddy's coming back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데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렸던 텔레마코스는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이제 지나고 좀 건장한 청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의 영웅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데디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또 해서 또 사람들도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란이 많이 됐고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논란이 그렇게 데디라는 표현을 많이 넣은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걸까요, 혹시? 음. 그- 이게 저도 처음 들었을 네, 때 굉장히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네,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사극에서 아빠가 곧 오실 네,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인데, 네, 음, 이거는 정말로 놀란 감독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네. 어떤 종류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서양의 사람은 father라는 표현을 쓰겠죠. 네. 근데 왜 굳이 데디인가? 이 음, 영화를 다 보기 전에는 뭔가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음. 그게 굉장히 논란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사실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뭐 오디세우스를 좀 중점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 코스를 줄여버리는? 네, 그런 건가? 사실 그 음. 원작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맞아. 봐도 사실 네, 이타카의 텔레마코스도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일종의 20 년의 그쵸. 자기만의 오디세이를 갖고 그쵸. 있는 상태의 약간 더블 주인공 체계에 가까운데 뭐 영화는 그렇지 않나 봐요. 또 안 네. 봐서 이게 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인터스텔라하고 비교하자면 그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이의 머피잖아요. 맞죠. 거꾸로 말하는 게 맞겠죠. 머피가 그 인터스텔라의 텔레마코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텔레마코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그 다뤄왔던 주제로 봐도 그 이제 음.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쩌면 그 네디라는 호칭이 아직까지 텔레마코스가 충분히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약간 오바 같기는 맞아요. 해요. 그 정도로 사극이라서. 직관적인 장치를 넣을 필요 수면 덥수룩한 사람이 "아빠!" 막 이러고 되게 빨리 진지 드십시오. 음. 이러면서 그 사극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요, 지금 두 분이 50대가 되셨을 때 갑자기 아버지라고 호칭 바꾸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어떻게 부르세요? 어, 아빠, 엄마라고 칭하기는 하죠. 예, 예. 저도 이제 집 안에 이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있을 때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외부에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긴 한데 예. 근데 전 사실 나이가 들어도 아빠라고 부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놀란 감독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사시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아, 근데 맞습니다. 이제 다만 그게 그 구원자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인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지금 짧은 이야기만 나눠 봤는데도
이 영화가 굉장히 번안이 많이 되었고 그럴수록 좀 원작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좀 알고 들어가면은 영화를 이해하기에 훨씬 좀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이렇게 각색을 많이 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교수님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일리아스는 이제 트로이 전쟁의 그 마지막 50일을 그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귀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트로이 전쟁을 했던 그 트로이는 그 튀르키예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타카는 저기 그리스 서부 쪽에 있는 거고요. 거리감으로서 멀기도 먼데 사실 10년이나 걸렸다는 게 조금 그 생소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총 이제 트로이 전쟁이 10년 그리고 이제 기항하는 그 년이 이제 해가 10년이고 총 20년이 예언이 됐다고 이미 예언된 일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타카의 그 예언가가 이제 노인 예언가가 이제 너는 트로이 전쟁을 가면 20년 동안 집을 못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예언을 또 사실 그 예언을 듣고 그 오디세우스가 그걸 피하고자 막 정신병자인 척도 막 갑자기 아 미친 척을 맞아요. 막 했대요. 그 네. 쟁기 끌고 병역 맞아요. 기피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미친 척한 게 사실 이제 등통이 나서 다시 트로이 전쟁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텔레코스도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은근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텔레가 이제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마코스가 싸우는 자.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멀리서 싸우는 자의 아들이다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섬을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타카 사람들한테 좀 잊혀진 지 오래잖아요. 오래고 이제 또 뭐 자신을 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역경들을 좀 지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디세이아에서 이제 귀환의 의미는 또 어떤 뜻을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저도 정답이 없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옛날 그리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주로 점쟁이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사실은 신들이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이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을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지나치게 노력하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비극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오만, 휘브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기도 하는데,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에서는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 운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20년 전에 사라졌던 남편이 돌아온다? 이걸 그동안 재혼을 해도 한 서너 번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아들 입장에서도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는 아빠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 굉장히 얼굴이 많이 변했을 텐데 네. 오히려 돌아오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귀향이라는 게 그 전쟁을 10년 동안 치른 사람이 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계속됐고,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활약을 했었던 영웅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한 삶을 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멤논의 경우인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인과 부인의 애인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비극의 네. 주인공이자 이제 비극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해당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전쟁이라는 건 죽고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위의 모든 걸 의심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잔혹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굉장히 많이 버려야 되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나타났던 자기의 나쁜 모습을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숨겨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자기 나라를 혹은 자기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10년 전의 모습과 같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 달라진 모습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해석으로 보면 아가멤논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음.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얼마나 자기 나라와 자기 집과 자기 부인이 변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당신 누구 생겼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눈치라도 좀 보고 네. 약간 바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네. 첩자들을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라도 한다든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돌아와서 나 돌아왔노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서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비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출장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전쟁에 갔다 네.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막말로 그 공복기를 빼는데 10년은 걸린다. 음. 10년 전쟁하고 왔으니까 거기서부터 돌아오는데 10년은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귀향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돌아온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음. 것처럼 달라진 본인을 그렇죠. 원래의 자기 상황에 적응시켜야 되고, 또 적응하려고 하는 자기의 고향조차도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떠난 사이에 자기 집에 적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신들 중에서도 배신한 사람도 있고, 자기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또 식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성장한 자기 아들을 본격적으로 정말 어른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일을 하기에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방금 잠깐 아가멤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가멤논은 사실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마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뺏어가고 제 입장에서는 벌 받길 잘했다라는 네. 오면서 네. 말하자면 첩을 한 명 또 데리고 온 그런 음. 상황인데, 맞아요. 예, 벌 받을 만한 짓은 많이 네. 했죠. 사실은 그 아가멤논을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싸워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이제 부인까지 겁탈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참 나쁜 음.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군요. 혹시 희재님은 오디세우스에서 귀한 의미는 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귀향에서 이 향이 고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리적인 무언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인가? 그럼 나를 구성하는 사람들인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돌아온다라는 했을 때 이 돌아올 공간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인의 이제 이 회복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 돌아올 공간은 결국 개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1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공간이 원래의 공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10 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디세이아의 후반부 내용들을 보았을 때도 이 각각의 나의 고향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내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그 유명한 이제 그 침대, 나무 침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뭐 발을 씻겨 주는 모습이라든가 물론 강아지는 바로 알아보긴 했지만 이것도 다 이것도 강아지의 특성에 네, 따라 그러고 다른 것 곧 같은데. 죽었어요, 불쌍하게. 예. 속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인이 고향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는 나 스스로한테 찾아야 되는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당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모험, 오디세이라는 긴 귀향길에 오르고 나서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공간을 좀 찾을 수 있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 실제로 제가 이제 고향은 태어난 거는 이제 일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평생을 이제 서울의 강서에서 보내왔고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른 지역에서 나왔고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럼 나에게 고향은 어디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고향 어디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어디로 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별개로 이 공간을 구성하는 내 공간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고향 땅도 그저 이타카가 아닌 우리네 마음속에 있는 공간을 좀 찾아간 음.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음. 그쵸. 근데 그래서 놀란 감독이 첫 장면을 또 그렇게 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 아예 기억을 싹 다 잃어버린 오디세우스를 그림으로써 나의 그 역경을 하나하나 이제 거듭하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좀 바로 음. 잡는다의 의미로 또 해석을 한 게 아닐까. 영화가 궁금해집니다. 네. 아 그 10 년의 네. 이제 그 군복 티를 벗기 위해서 네. 군복을 일단 강제로 다 벗겨 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음. 네. 재밌네요.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희재님 말씀하신 이 일산에서 태어나 강서구에서 자란 전형적인 시티보이의 삶을 저도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시티보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그 하이데거를 강의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전형적인 시골 할아버지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던 인구 7천 명 정도의 작은 촌락, 네스키르히라는 촌락을 평생 벗어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고 베를린 대학에서 나중에 교수로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너무 사람 많아서 싫어 이러고 안 갔던 사람입니다. 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건 정말로 자연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이데거를 굉장히 존경하고 하이데거를 읽는 걸 즐겨하고 하지만 하이데거한테 심적으로 동조 못하는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 저는 벌레도 무서워하고 절대 시골 가서 못 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시티보이한테는 하이데거의 그 고향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도시라는 혹은 뭐 시대라는 그런 공간이 고대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자연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단절된 도시는 근대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희재님도 그렇고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무엇인가라는 건 굉장히 큰 음. 숙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그런 의미에서 마음속에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저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고유명사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어느 프랑스 철학자가 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자리에 자기에게 딱 맞는 자리에 아.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자리에 있다는 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음.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자리에 있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고 제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든 생각 하나가 그 사실 이 오디세이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해외에서 굉장히 게으르게 공부하느라고 학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이 분명히 내 고향인데 고향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내 부모님의 집도 내가 떠날 때 분명히 떠난 그곳인데 내 집 같지가 않은 낯설음을 느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유학까지 아니라도 혹시 한 달 정도 여행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 해외여행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음.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 주위의 동료나 선후배들을 보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자기 집에서 부모님하고 아무리 잘 지냈어도 갔다 오면 반드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집을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양쪽의 변화를 다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오디세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제자리 찾기의 과정일 수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뜬금없지만. 음. 저는 굉장한 집순이어서요.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집에 나가 있어도 굉장히 집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네. 음. 미호님이 네. 앞으로 그 미래의 오디세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달팽이 같이 집을 떠메고 다니는 오디세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의 제자리는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저한테는 아니, 사실은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내 제자리가 어딜까? 뭐 전공부터 시작해서 음. 사실 제가 원래 학부 때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답을 해요. 왜 물리학을 하다 철학을 하시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농담 버전으로는 이과에서 가장 돈 안 되는 데가 물리학이고요. 문과에서 가장 돈 안 되는 데가 철학이라 서로 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진지하게 말할 때는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수학으로 철학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음. 저는 처음에 물리학할 때 철학에 관심은 많았지만 철학은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럴 정도로 수학적인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철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 이제 철학을 선택한 거 그리고 학자라는 길을 선택한 게 제자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야기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데 네. 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일을 덜 하는 게 제 자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네요. 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선언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리의 의미 두 개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자리에 있는 게 제자리이신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기 맞네.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맞아요. 예, 원점을 찾아가야 돼요. 음, 내가 있는 곳이 계속 원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리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자리에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저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편이신가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이 팟캐스트를 하는 저희가 가져야 하는 제자리는 어디일까? 음. 오디세이아를 설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제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제자리는 이제 저희 집안의 막둥이가 제자리. 그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안주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둥이에서 벗어나시게 될 거고요. 그건 그렇긴 맞죠. 하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네. 막내 음. 이점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맞아요. 사실 상황인데. 저희 그 실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예훈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그래서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 2년 지나면 말씀이 또 달라지시겠죠. 너네 하고 싶은 거 그만해. 그대로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에서 7년 동안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에르메스 신이 와서 이제 제우스가 너 했어. 너 빨리 이제 더 이상 오디세우스를 가둬놓으면 너 진짜 혼날지도 몰라라고 해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근데 사실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이제 불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나랑 있으면 평생 안 죽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넥타르와 이제 맞아요. 암브로시아 음식과 마실 것을 주면서 너 이거 마시면 영생을 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불멸을 선택하지 않고 필멸을 선택합니다. 근데 사실 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필멸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욕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억하려는 욕구는 이제 기억을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기억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인데, 기억을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고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가려고 하는 그런 기억을 내 고향을 찾겠다 하는 그런 기억을 보존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억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타카의 사람들에게 오디세우스는 점점 잊혀지고 있고, 사실 그 같이 함께 있었던 부하들도 점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원해서 우리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다면 어 불멸은 기억이 어 기억을 기억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벗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삶 자체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필멸 같은 경우에는 필멸으로서 이제 기억과 서사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디세우스의 선택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저는 이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칼립소가 영생을 줄 수 있다. 너네는 이제 뭐 이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으면 영생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은 올해 계속 필멸을 선택하실 건가요? 불멸을 선택하실 건가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선택도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다 같이 더듬더듬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만약에 음. 그런 상황이 돼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네. 라는 제안을 받으시면 영생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 남는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좀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영생 살래? 응 하고 이렇게 바로 먹는 오디세우스를 칼립소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7년 아, 넘게 집착적인 사랑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특성에서 봤을 때 만약 오디세우스가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갑자기 나 그럼 이제 너랑 영생 살게 하고 먹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칼립소의 사랑이 좀 줄어들지 아, 않을까. 이거 밀당을 해야 된다. 네. 오디세우스는 밀당의 고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망설임 없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맞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모두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21세기 현대 사회가 마치 상어나 참다랑어 같이 한번 헤엄치기를 멈추면 죽어버리는 그런 저는 그런 좀 각박하고 바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수록 좀 이 안주나 쉼에 대한 좀 집착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온전한 의미의 안주나 쉼이 이런 필멸자들에게 주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쉰다는 거의 가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먹지 않을까. 음, 좀 쉬고 싶어요. 이거 그렇구나.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쉬기 위해서 영생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재밌네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도 이 희재님의 말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기억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칼립소가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막 동굴로 들어가면 물의 소리가 잘잘잘잘 흐르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막 그냥 걱정도 없는 그런 섬인데, 사실 아킬레우스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필메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저는 새롭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필메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어 이게 저만 영생을 산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저희 집에 저만 기다리고 있는 저의 아르고스 저의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의 그 죽음을 제가 다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필멸이 있어야지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진님은 또 음. 비슷한 이야기긴 하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한성이 이렇게 배제가 돼야지 뭔가 나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이만큼은 삶이 정해져 있으면 나 이만큼 또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헤어지셔야 되겠네요. 결국 이제 제가 남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걸로. 교수님은 사실, 어떻게 교수님은요? 예, 아니,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칼립소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불멸이냐 필멸이냐 영생이냐 유한한 삶이냐도 있지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고향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점이 또 들어있거든요. 음. 아마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만 년을 산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야말로 고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있는 음.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은 한 자리에서 오래 못 삽니다. 음. 왜냐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금방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 음. 네, 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의 비슷한 제목의,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 100여 년 전에 갑자기 영생을 얻게 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예요. 제가 영화 제목을 잊어버려서 이럴 때 참 아쉽네요.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분이 10년 이상 한 곳에서 못 살아요. 음.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걸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거든요. 요즘처럼 보톡스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음. 그 오디세우스의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칼립소의 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호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억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명예욕 같은 것도 있을 수 네. 있고 꼭 명예욕이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다라는 걸 텐데, 음, 아마도 이 서사시의 그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영원한 삶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유한한 삶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거죠. 칼립소가 굉장히 유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여기서 삶을 끝내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지금 이 삶을 끝내고 제2의 삶을 살아라,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오디세우스의 결의가 아니었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교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아, 하실? 저요? 네. 저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영생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그것도 너무 오래 사는 거 피곤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네. 네, 저는 정해진 수명만큼 살 네. 생각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교수님과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교수님 정말 인기 많은 교수님이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 말씀도 너무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 되는 그리고 대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많이 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네,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예, 갈 길이 멉니다. 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큐시트 한 4분의 1 정도 하셨죠? 이걸 다 하지는 않을 네, 다 예정이긴 하진 합니다. 않을 건데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혹시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네, 이제 이렇게 좀 큰 결에서 나온 이야기가 혹시 이후에 예. 영화 보기 전에 알아보면 좋은 포인트들에 혹시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혹시 겹치는 게 있었나요? 뭐, 결국은 다 한 얘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예, 안 겹칠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편집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이재님이 편집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뭐 팟캐스트는 듣는 사람 편안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 반복돼도 어차피 몰라요. 아, 후반부 되면 다 잠들어 가지고 아니, 그렇죠. 일하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네. 듣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계속해서 또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또 저희 중요한 그 눈먼 거인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또 험난했던 이유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 이 키클롭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포세이돈 아들이 이제 폴리페모스가 이제 동굴의 부하들하고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또 꾀를 내서 이제 칼립소에서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한 상태에서 이제 폴리페모스가 저도 명사 기억하기가 좀 힘듭니다. 음, 폴리페모스. 고유명사들이 다 너무 네. 힘듭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네, 그리고 폴리페모스가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야, 너 이렇게 맛있는 술을 줬으니까 내가 너 마지막에 죽여줄게 하면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노바디라고 하죠. 네. 우티스라는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오디세우스는
진짜 지략가다. 정말 똑똑하다. 사실 그 트로이 전쟁에 이기게 된 그것도 오디세우스의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 지략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인이 이제 그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고 잠이 든 상태에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눈을 찔렀어요. 눈을 찌르고 나서 "아 나 진짜 나 좀 도와줘. 나 눈 찔렸어." 했는데 그 거인들이 "누가 널 찔렀는데?" 이러니까 "우티스."라고 하니까 "아무도 널 안 찔렀어? 그러면 넌 신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음, 하면서 그냥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음 그냥 오디세우스는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인간의 오만 휴브리스를 휴브리스가 이제 네머시스를 부르게 되잖아요. "나는 오디세우스야. 너." 이러면서 또 자기 이름을 또 알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그 자만심이 또 큰 파멸을 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건데 오디세우스는 왜 그때 자기의 이름을 굳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또 큰 또 음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그거 그쵸. 없이 무사히 맞아요. 탈출했으면 네. 예, 진작 집에 돌아왔을 텐데. 음.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혹은 간교한 꾀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명예욕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욱하는 성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욱하는 성질을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타카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화나게 하는 거를 심장아 나대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스스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성장했나 변했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모험의 초반 혹은 중반까지는 그런 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한 사람인 거죠. 음. 워낙 그 지혜롭고 워낙 꾀를 잘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캐릭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맞아요. 않았을까. 이거 언제나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그것만 안 했으면 되는데. 일단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점을 변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10년간의 모험이 아닐까.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생존의 지혜, 그 오디세우스의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행동들이 생존적 지혜라고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도덕적 미끄러짐이라고 봐도 괜찮을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은 오디세우스를 너 거짓말쟁이, 거짓말했으니까 그건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플라톤이 보는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플라톤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네. 이제 메티스를 가진 음, 사람이라고 네.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티스라는 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느 정도 알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덕적인 문제와의 그 차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그 메티스라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간교한 꾀, 음. 계책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음, 그것도 무력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상황을 좀 돌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존 방법을 찾는 거지 음.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거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관점에서 보기에는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비도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음. 근데 이제 플라톤을 비롯해서 철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도덕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도덕이라는 거는 어떤 보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라라는 말을 우리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라는 게 많은 경우에 상황으로부터 좀 독립돼 있고요. 음, 그러니까 그 이럴 때라는 게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도 없죠. 예를 들어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편화, 추상화, 일반화가 된 도덕 법칙은 메티스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철학 혹은 윤리학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 특히 윤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탈도덕주의, 에이모럴리즘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든가 혹은 상황윤리라는 걸 이야기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거는 메티스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상화, 보편화, 일반화의 가장 첫 시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디세우스의 그런 메티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플라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플라톤은 오디세우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장아 나대지 마.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로맨스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 그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본인의 감정은 거기서 화를 내고 복수를 하고 날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성으로 그걸 억눌렀기 때문에 이성을 중요시하는 플라톤은 굉장히 그런 거는 높이 평가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일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를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혹은 뭐 분노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오디세우스의 메티스가 현대의 탈도덕주의라든가 음. 상황윤리하고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무결한 영웅상은 그다지 인기가 없잖아요.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슈퍼맨이 좀 현 시대에 외면받는 이유가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가장 하는데 재미없는 영웅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디세우스는 현 시대에도 가장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좀 영웅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리하다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랑은 별개로 요 정도의 좀 잔머리도 부리면서 요 정도의 뭐 샛길로 빠지고 뭐 방앗간도 한번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영웅이 현대 시점에서는 오히려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좀 적절한 인물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7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7년 저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네. 7년이나 되었어야 했는가. 사실은 네. 그 기간 동안 다른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맞아요. 군데에 네. 묶여서 7년을 보냈다는 네. 게 어찌 보면은 페넬로페보다 더 칼립소랑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래요. 두 네. 사람 결혼하고서 얼마 지났는지 우리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7년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전을 7년 누가 동안이나 진짜 부인인가 의심스럽긴 하네요, 진짜. 칼립소가 대단하다. 그만큼 군복무를 빼는 게 쉽지 않다는, 네. 역시 카키색은 빼기 쉽지 않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 너무 디톡스를 무슨 재밌습니다. 7 년을 아, 7 진짜 년을 디톡스네요, 일종의. 그니까 디톡스 너무 오래 해서. 음, 아까 희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디세우스의 특성이 현재 가장 맞는 영웅이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고 또 비슷한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신화 속의 인물들의 유형을 구별하는 이런 것 중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인공 히어로 말고 트릭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음. 굳이 번역하자면 꾀돌이 정도가 될 텐데 트릭을 잘 쓰는 캐릭터. 사실은 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옛날 신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서사들, 예를 들어서 뭐 라이온 킹 같은 거라면 거기에 누가 트릭스터냐 이런 걸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현대는 트릭스터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디세우스는 전형적인 히어로라기보다는 트릭스터에 가까운 캐릭터고 그런 트릭스터들이 요즘은 오히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근데 이제 재밌다. 그거하고 또 별개로 네. 그 오디세우스가 진짜 영웅인가 이런 질문이 네. 전에 그 사전에 주셨던 질문지에 맞아요. 있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는 거는 네. 행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게 더 크거든요. 아, 네. 그냥 정의입니다. 영웅은 신의 핏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음. 인간의 혈통 반, 신의 혈통 반, 네. 혹은 뭐 인간의 혈통에 신의 혈통이 일부 섞이면 무조건 영웅이에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뭐 그리스 신화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네. 인간의 혈통과 신의 혈통이 섞였다 그러면 남신과 네. 인간 여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네. 사실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 중에서 칼립소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남신들은 지네들은 인간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여신들이 인간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꼭 끼어들어서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여신이 낳은 영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남신들이 인간 여자를 잉태시켜서 이제 영웅을 만들게 되는데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 핏줄이 약하긴 하지만 그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가 헤르메스의 아들이에요. 네. 아우톨리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헤르메스는 지혜의 신은 아니지만 도둑의 신이거든요. 전령이기도 하지만 도둑의 신이고 변신에 능한 신이기도 하고. 근데, 근데 이제 사실 남신 중에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오디세이아 이야기 속에서도 오디세우스와 어, 뭐 오디세우스 주변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신이 아테나인데 예, 뭐 아마 아시겠지만 아테나가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낳은 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메티스가 이제 어떤 전승에 의하면 메티스가 제우스의 첫 부인이었는데 가장 현명한 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였고 그래서 제우스가 자기를 능가할 아이를 낳을까 봐 두려워서 메티스를 잡아먹죠. 근데 메티스를 잡아먹은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왜 아픈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헤파이스토스한테 가가지고 내 머리를 도끼로 좀 쪼개줘. 쪼갰을 때 거기서 튀어나온 존재가 아테나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낳은 딸인 거고 근데 그 딸이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거죠. 메티스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태어난 메티스의 딸인 아테나가 도둑의 신이긴 하지만 가장 간교하고 가장 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헤르메스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역시 요거는 약간 TMI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 이제 헤르메스의 자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우톨리코스라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 안티클레이스 이름이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딸에게 그 결혼을 하게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이름 저도 기억이 잘 안 예, 나요. 예. 그래서 맨날 저도 헷갈리는데요. 라에티우스일 겁니다, 아마. 네. 예, 이타카의 왕이었죠. 네. 근데 사실은 아우톨리코스의 딸인 안티클레이스가 라에티우스를 만나기 전에 일종의 연애를 했던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시지프의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 시지포스입니다. 근데 시지포스가 끊임없이 언덕에 돌을 굴려 올리는 걸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우톨리코스하고 지혜 대결에서 이겼던 사람이기도 해요. 뭐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아우톨리코스가 시지포스의 소를 계속해서 빼돌렸거든요. 도둑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냈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시지포스가 너 나한테 졌으니까 너 내 소 도둑놈이니까 네 딸을 줘라고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한편으로 아우톨리코스가 자기보다 똑똑한 놈이니까 이놈한테 내 딸을 줘서 얼마나 똑똑한 손자가 나오는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임신한 다음에 라에티우스한테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 유전자 혹은 잔꾀 유전자를 사방에서 받은 게 네, 오디세우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간교함 혹은 지혜라는 거는 거의 그리스 메티스의 정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TMI였습니다.